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번 달까지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가 저랑 같은 이런 전문위원이 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50기에 계시는 유능하신 두 분께서 같이 저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게 전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텍스트에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실무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세미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회차별로 찾아보시면 내용 맨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되실 것 같고요. 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해가지고 쉽게 보시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개인이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농심보 우리가 보통 이제 보증기간 그러면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그 보증이나 아니 그 개인인 보증이나 아니면 담보 제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립한 게 신용보증회사잖아요. 그 신용보증이 기본 있고 거기에 기술보증, 그 다음에 이제 농심보, 기타 이제 다른 뭐 지역 신용보증회사들 이렇게 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림수산업자만을 위해서 특화되게 만들어 놓은 게 농심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것이고 보증 대상과 보증 한도 및 종류, 보증 비용, 필요 서류, 보증 신청 업무 프로세스, 기타 요 순서대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농림수산업자를 우리가 쉽게 줄여서 그냥 농심보라고 해요. 이후에 그냥 제가 농심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보는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돼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그 농협을 통해서만 이 자금이 또 나갑니다. 농심부 보증서를 가지고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증서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따지면 그 보증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고 보증회사에서 적격 판정이 나서 심사 후에 적격 판정이 나서 보증서 발급을 해주면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원칙은 그래요. 원래 프로세스는. 근데 요즘 실제 실무 업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융기관을 먼저 가갖고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의 이제 신용부터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100%짜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보증서가 100%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80%, 85%, 90%, 95%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20%, 15%, 뭐 10%는 그 대출을 해서 돈을 내주는 그 은행에서 자체 신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기업이면 기업 신용 등급, 대표 개인의 신용 등급 이런 부분에서 미달이 되거나 뭔가 대출이 가다하거나 뭐 그러면 보증서는 받아왔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기하고자 미리 은행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농심보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보증 대상에서 지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아실 텐데 농식품 농림수산과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농업협동조합법인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인, 산림조합법인, 뭐 여변초, 담배 키우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그 다음에 농업 경영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크게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사 한 명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걸로 그 임원 구성, 주주 구성을 해서 하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고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을 하고 있는 5명의 농업인이 모여서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혜택을 보자고 하는데 일반 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는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여기 우측에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업자는 되는데 유통업자? 여기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그 문구상에서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 업무를 하러 가보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다른 뭐 우리 R&D도 그렇고 용자도 그렇고 조달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받아보시고 업태와 종목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업태에서 도소매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조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조는 그냥 뭐 사업자 등록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제조하는 제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걸 쉽게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장 등록을 하고 그 공장이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건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시래기를 말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특수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가공할 수 있는 공장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제조저기가 되는 거고 종목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물들이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농림수산물 유통업자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유통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산지 유통화단지 뭐 해가지고 아주 큰 케이스로 하는 거 있죠. 어떤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한 곳에다가 크게 그 유통단지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유통단지 이런 그런 규모화돼 있고 큰 케이스는 도매 뭐 소매 유통만 돼 있어도 해주는데 일반 소매 도소매 유통업자가 이 문구만 보고 나도 되겠다 싶어 갖고 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미리 여기에서 유통도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가서 도소매만 돼 있는 업자에게도 농심부 받아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 그거 말씀을. 다른 거는 그냥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벽에 딱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체크해서 안내해드리고요. 네. 보증 대상은 그랬고 보증 한도 및 종류에 있어서 동일인당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가 개인 및 단체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15억 원이네. 근데 여기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해서 합산이에요. 합산 항상. 이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최고 보증 한도가 15억이 부여되어 있지만 신보에서 5억 받고 기보에서 5억 받았어요. 그러면 농심부에서 자격 요건이 돼서 받더라도 남은 잔액은 5억밖에 안 내는 거예요. 각각으로 15억씩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합산 한도라고 보시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원 이내. 이것도 똑같아요. 신보, 기보, 통합 한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 예외 보증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인당 보증 한도 포함이 30억 이내. 이것도 이제 신보, 기보 합산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산지 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가 아까 밖에서 우리 그
잠깐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이노비즈가 더 저기다 했는데 이노비즈 인증업체는 보증한도가 30억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유의할 거는 뭐냐면 이노비즈 인증을 득하면 무조건 30억 보증을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한도가 그만큼 나왔을 때 30억까지 최대 한도를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노비즈 인증은 받았는데 K값이 2억밖에 안 나와 그런다고 30억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이나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이나 원양업 뭐 이렇게 약간 규모화 시켜서 뭔가 이렇게 하는 쪽에 그렇게 이제 30억까지 보증한도를 열어주고요.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해서 개인 이건 이제 동일인당에는 개인 및 단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50억, 개인 30억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FTA 축사 현대화 시설 현대화 사업 중 2차 보전 방식 사업자 이거는 뭐냐면 지자체를 통해서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를 받아서 지자체가 한 뭐 2%에서 2.5% 이자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1%대로 이거는 그래서 금액이 크게 축사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니까 자금액 요즘 이제 스마트팜 중에서 스마트 축사 그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양식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이것도 이제 그런 대상자만 잘 찾으면 재밌는 게 양식 시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바다의 양식 시설도 생각하지만 내수면 양식도 해당이 되세요. 그럼 내수면 양식에서 제일 많은 게 뭐가 있나요? 소모 양식 그 다음에 또 뭐 미꾸라지 양식도 있고 장어 양식도 있고 뭐 그죠?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 접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알고나 계시고 알면서 넘어만 가시면 되세요. 연건의 노후호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나 민간 RPC 뭔지 아시죠? 요즘은 이제 쌀 도정하고 하는 게 그 민간 RPC 그래갖고 저기 큰 도정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형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특례 보증이잖아요. 예외 보증에 들어가는 거에서 동일당 보증 한도가 보증 한도 포함 법인 70억, 개인 30억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트팜 들어보셨죠? 이게 첨단 온실 사업, 농업자금 2차 보증 사업 다 이거 거기에 되고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팜 지원 사업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 뭐 이거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거. 농업 에너지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온실 같은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는 작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제 방법을 뭐 보온도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아니면 뭐 심야 전기를 하느냐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저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확히 아시고 이 중에서 이제 좀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규모가 큰 만큼 그 자격을 갖춰서 사업계획서 잘 써갖고 자격을 갖춰서 지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은 크게 되세요. 그리고 또 예. 근데 이제 R&D도 그렇고 융자도 그렇고 우리가 그 R&D에서 몸짱이라든가 뭐 왼손 전략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마찬가지예요. 융자도.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든가 대표 개인의 신용등급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기본을 하겠지만 동일한 조건이었을 경우에 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연구소가 있는가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출원 특허 아니면 등록 특허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지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고 전략 특허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벤처 7년 이내 기업이면 벤처 인증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업력이 3년 이상 넘어야 이노비즈 인증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노비즈 인증 요 조건만 갖춰 놓으면 특별한 결격사유, 신용 등급이 문제가 있다든가 연체가 있다든가 국세를 체납했다든가 특별한 이러한 상황만 아니면 무조건 우선 심사로 통과가 가능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R&D도 뭐 융자도 R&D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잊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시 기업들을 만났을 때 체크해야 될 게 업태 종목, 그런 거 보시고 매출 K값도 물론 당연히 봐야 돼. 부채 비율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약간 간들간들하는 느낌이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신용 등급이 약간 이제 불안한 선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장 기본인 거 R&D의 기본인 것은 융자에도 기본이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주면 원활하게 자금 조달도 되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만났던 기업이 향후에는 R&D까지도 갈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선 당장 내가 당장 가렵고 그런 데를 우선 긁어주는 게 맞잖아요. 여기 가려워 죽겠는데 딴 데 자꾸 긁어주면 안 되잖아요. 우선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고 나면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죠. 그러면 더 좋은 게 이렇게 이자내는 융자 쓰기보다는 정부의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심보로 만나는 기업이든 저기든 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 보증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 자료 읽어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자료가 너무 작죠?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그 단톡방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수별로 다 했는데요. 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특례보증, 우주보증 해서 이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제 쭉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요거는 보증 제도에 따라서 이제 일반 보증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 및 뭐 요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 보시면 돼요. 이게 8쪽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우대보증하고 특례보증 나오는 거 그거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재무제표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 뭐 이런 것만 갖고 농업 자금은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농업을 직접 해왔거나 그와 관련된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 요즘 기농 기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전혀 그거가 관련 없었던 사람이 농식품 기업을 한다든가 농업에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필히 농협이라든가 여기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가갖고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은 당연 등록 대상자인데 또 농사를 뭐 일정한 기간 이상 지었던 사람도 일정한 그 또 지금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 그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농하거나 뭐 해서 이 스마트팜을 하겠다? 정확하게 모르고 안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만큼 금액을 준대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게 교육시간 300시간 이수해야 돼요. 그럼 거의 한 1년. 그리고 이제 또 지정된 교육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모가 크고 금액이 큰 이런 것들은 1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고 대상자하고 만나서 미팅하고 그런 거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교육기관 소개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저기를 어떻게 보면 이 틀을 짜주는 또 그런 컨설팅 센터들이 있어요. 스마트팜 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 보면 자,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는 요 뒤에 제가 나올 거예요. 스마트팜이 뭔지 뭐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부분을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갖고 야 너 뭐 얼마 50억까지 받을 수 있대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건이 막 그러면 시간 엄청 걸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처럼 농촌에서 한 20년 산 거는 도움 안 되나요? 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직접 농지를 경작해서 농지 원부를 갖고 있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부모님 도와서 막 어렸을 때 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저기 부모님이 농사 짓고 저기 농지 원부 갖고 계시잖아. 근데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아까워라.
그 농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팔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아, 뭐 아이, 다들 그랬구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증 비용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 필요 서류는 요거는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넣어드린 거고. 자, 농심부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 보증 신청 업무 프로세스 해갖고 저기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 한 가지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 또는 가공 농업임업 앤드 제품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소매 제조, 이제 커트에다가 도매 소매도 하고 제조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러면 유통도 시키려면 도소매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조 도소매가 있는데 가만 봤더니 얘네가 제조 도소매를 해놓고 그 재무제표상에서 매출이 상품 매출만 있고 제품 매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못 받아요.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 중에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OEM으로 내가 직접 제조 공장은 안 갖고 있는데 내 브랜드 가지고 저기 이제 예를 들면 찐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사업자도 없고 그냥 찐빵만 만들어줘. 그런 개인한테 내가 그 빵을 내가 내 이름 붙여가지고 내가 빵을 많이 팔아서 같이 너랑 나랑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위탁 계약 있잖아요. 외주 위탁 생산 그 거래 계약서를 써가지고 직접 제조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제조 매출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사업자가 있어야지. 사업자의 인가공이라는 예, 인가공이라 있어야 되죠. 일반 개인인 경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도 갖고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근데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걸 안 해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고 그 방식으로 바꾸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제조 매출이 뜰 수 있게끔 해갖고 하면 되고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원재료 같은 경우는 국내산 재료 50%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 햄버거 만드는 그런 공장을 갔어. 밀가루 100% 수입. 뭐 근데 이제 패티로 들어가는 육류를 국내산 쓴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비율이 50% 이상 국내산 재료가 들어가면 좋은데 신선 야채나 뭐 기타 등등 계란 같은 거 국내산 써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따져보니까 다 100% 수입으로. 근데 100% 수입으로 해도 해줘요, 해주기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해주느냐. 수입한 원물의 그 상태에서 그 원물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이게 참 재미있고 까다로웠던 농심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를 들면 오징어 있잖아요. 그럼 오징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어떤 그 양념이나 이런 소스 같은 데 집어넣기 위해서 분말화 시켜서 들어오면 100%얘 오징어로 만든 게 맞고 원산지에서도 100% 오징어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농심부 애들이 인정을 안 해. 근데 너무 웃긴 게 냉동된 오징어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 육안으로 봤을 때 오징어가 분명하지. 그럼 또 그건 해줘.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실물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그 커피 요즘 카페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조금 풍광 괜찮거나 조금 뭐 위치 괜찮은데 보면은 건물 지어가지고 인테리어도 좀 좋게 하고 막 해가지고 직접 로스팅 해가지고 거기서 빵까지 같이 해서 팔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커피는 100%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원두를 딱 보면 콩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스팅을 하면 그걸 우리가 제조 가공으로 봐요. 인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농심부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밑에 여기 보면 수입 농산물 100%인 경우 원료의 식별 가능 시 1차 가공은 일반 보증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농림수산물과 기자재 업체,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업체들 있죠. 그런 거 다 되고 시설 재배 농가, 뭐 하우스 해갖고 꽃 재배하고 상추 재배하고 이런 데도 다 되고요. 내수면 양식업자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세스랑 조금 참고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식품 가공업체에 부여하는 인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제일 약발이 세고 제일 먹어주는 게 해썹입니다. 이게 안전관리 인증. 위에 식품과 관련해서 위에 요소 안전관리 인증이라 해서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식품 제조 가공 기업은 해썹을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의무 적용 대상이 있고 그냥 저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점점 강화가 돼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그 다음에 이제 GAP 인증,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마크를 하고 경기도지사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 뭐 우수식품, KS나 전통식품, 지리적 특산물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인증들을 득해 놓으면 좋은데 가장 대빵은 뭐라고요? 해썹입니다. 해썹이 1차. 요렇게 해서 제가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과 농업 해가지고, 이 농업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접합시킨 게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이나 과제가 되게 많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들 중에. 그 중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 있고요. 농업에다가 한 거는 스마트팜. 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다가 이제 제조 공장이라든가 뭐 유통판매 모든 어떤 산업 분야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게 스마트 공장이고요. 스마트 공장이라고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하는데, 자, 스마트팜은 농업에다가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스마트팜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 스마트팜의 분야별 적용 영역,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 스마트팜의 성공 사례, 스마트팜 자금 지원, 스마트팜의 목적, Q&A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농업에다가 ICT 뭐예요? 정보통신 기술에다가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갖다 접목시켜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팜입니다. 요즘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농업에서도 농업 그러면 우리가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사람 몸이 많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제 농기계가 나오고 뭐 트랙터니 뭐니 이런 기계들이 나와서 많이 이제 인력 대체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면서 좀 더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에서 ICT 기술과 IoT 기술이 적용됨으로 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에너지 양보는 낮추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그 스마트팜 중에서 실내에서 식물 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식물을 수경 재배나 양액 재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LED 저기로 해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빛의 색깔에 따라서 그 식물의 생장에 다 다르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칸칸이 해갖고 재배하는 그런 방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온실 축사 내의 온도나 습도, 이산화탄소 수준 등의 생육 조건을 설정을 딱 해놓으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좀 떨어졌다 그러면 문을 낮추고 뭐 온풍 장치를 틀어준다든가, 이산화탄소가 조금 농도가 높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환기를 시켜준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원격과 환경 관리가 가능해요. 냉난방기를 구동시키거나 창문을 개폐하거나 이산화탄소, 영양분, 사료 공급 등이 다 원격으로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조절을 하면 문도 열리고 닫히고 뭐 온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정보 모니터링,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의 분야별 적용 영역이 있는데, 스마트 온실에서는 이제 채소나 화훼, 육묘, 버섯, 인삼, 약용식물 등인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게 이제 딸기 재배를 이런 식으로 칸칸이 몇 단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노지에서 하면 바닥면이 100평짜리라면 100평에다가만 농사를 짓는데 100평을 3단으로 올리면 300평의 농사를 짓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밑에 보이는 엽채류, 상추라든가 기타 이런 엽채류, 수경지배해서 똑같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그 방울토마토, 토마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치를 자동으로 뭐 물이라든가 산소나 빛이 쪼여지는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토마토는 그러면 사계절 계속 연장이 되나요? 근데 토마토도 근데 이제 일반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네. 더 저기 뭐지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고요. 수확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기본적인 이 식물이 갖고 있는 기본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또 심어갖고 또 똑같이 일정한 필요 충분 조건을 그대로 갖춰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있어서 이제 온도 차이 같은 게 이제 아무리 해도 에너지라든가 이런적인 측면에서 여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수율을 따져봤을 때, 그게 수지 타산이 맞느냐 안 맞냐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하겠죠. 근데 보통 한 뭐,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이모작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일모작 하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대신에 이제 좀 오랜 기간 수확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수확량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면 생산성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가수원 그래서 노지 재배 가수 작물에도 스마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드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즘은 가수원 가보면 과실 하나하나에 뭐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해갖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드론이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떤 거요? 밑에 그림 큰 거? 이거요? 네, 드론이 뭐 하고 있어요? 드론이 뭐 지금 뭐를 체크하고 있겠죠? 뭐 저기 가지치기 하는 아니 그런 거는 자동으로 못 해야지. 네. 꽃눈 따지고 이런 건 아직 사람 손이 해야 됩니다. 그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건 못해요. 지금 어디 모 대학에 저기에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실제 그런 걸 했는데 로봇으로 했는데 사람만큼은 아직 아니야. 네. 그냥 연구 개발 단계고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제 스마트 축사인데 소, 돼지, 닭 있는데 여기 뭐로 보이세요? 닭입니다. 근데 양계장은 원래 예전부터도 몇 단씩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사료 같은 게 다 자동 공급되니까 물 사료 이런 게 다 자동 공급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공급되는 말이죠? 네 돼지.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돼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젖소. 예, 근데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고기로 먹는 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를 먹는 낙농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에서 나가는 거는 이 낙농우 쪽이에요. 한우는 해당이 안 돼요. 한우는 그냥 그 FTA가 관련해 갖고 축사 현대화 시설 자금 그걸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 보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산성 올리기, 노동력, 농가소득 그래서 뭐 생육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게 이제 기후가 변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과 그러면 대구 능금 그래서 저 경상도 아래쪽에서 이제 사과 주산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연천이라든가 강원도, 홍천 뭐 저 이북 쪽에서도 사과가 막 생산이 되고 인삼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원래 그 양파가 파동난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래요? 원래 전라남도 지역하고 저 아랫역에서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잘 되는 양파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다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같은 다 파가지고 했는데 네네. 이 논에다 다 싸놔서 비 맞고 다 썩겠고. 예. 그래서 그 식품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R&D 지도사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아이템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발효시키거나 해가지고 예. 하면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양파즙.
그렇죠. 양파즙인데 그냥 양파즙 말고 발효시켜서. 네. 그러면 그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양파에 들어있는 그 항암 효과 있고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게 몇 배로 증가하죠. 어, 예, 이게 우리 R&D 주도서가 단지 뭐 자금만 조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템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그걸 깊이. 소나 돼지한테 먹여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사료화 시키는데 그냥 주면 못 먹으니까 소나 돼지의 사료로 발효시켜서 그러면 이제 예, 발효해가지고 그걸 그쵸,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거 제대로 배우면. 그리고 이제 생산량의 품질도 좋아지고. 왜냐면 이제 일정하고 균일한 조건으로, 왜냐면 노지에서 막 하면 벌레도 있거나 뭐 아니면 또 막 새들이 쪼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소득이 고소득이 되고 삶의 질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야 된다면 아침에 막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나가서 막 해질 때까지 일하고 와야 된다는 개념이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농촌이 오히려 더 이제 연세 드시고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 빼고 지금 이제 중장년이나 젊어서 이렇게 기업형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엄청 부유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노동력에 있어서 고령화되고 농업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아주 필요한 조건이죠. 근데 이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이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자금은 또 우리가 R&D도 그렇고 융자도 그렇고 해보면 기본적인 어떤 저기 안에 들어와야 적합해야 주지 아무나 줄 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R&D 전문위원님들이 R&D 지도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도하고 해서 적합 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혜택을 봐서 그렇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팜 성공 사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역별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생산 품목이 어떤 품목들인지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자금 지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해서 이거는 다 NH농협은행을 통해서만 나갑니다. 최대 한도가 50억 원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얘가 1%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엄청 좋은 조건이죠. 청년 스마트팜 NH농협은행 통해서 나왔는데 30억 원에 5년 거치 10년 똑같이 고정금리 1%. 농림수산업자 보증해갖고 NH농협은행 아까 농심부에서 봤던 거 개인 30억 법인 50억에서 70억까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자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갖고 농림식품부 산하에 보면은 스마트팜 센터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지금 여기 한 장 안에 들여놓은 거고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은 이제 기존에 그 시설 가지고 있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거는 보조는 안 갚아도 되는 돈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이 융자도 지자체에서 해줘요. 그럼 자부담은 20%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온실이나 이런 축사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요 ICT 융복합 관련된 시스템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2억 원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잘 몰라서 못 쓰세요. 저게 다 농심부 상품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농협자금? 요거 두 개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농심부. 요거는 그냥 농협은행 통해서 돈은 나가는데 지자체로부터 추천서 받아야 돼. 왜? 지자체 정부 보조가 50% 기본 베이스에다가 융자 30% 돼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그냥 주거든요. 해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2억을 다 받는다고 치면 2억 중에 20% 2는 4천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 6천을 보조로 받아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목적은 뭐냐? 생산, 유통, 소비 이거를 이제 유기적으로 다 엮어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Q&A 제가 보겠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초기 상담에서 요걸 잘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데 농과계 학생, 전문 농업인, 후계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여기서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들은
당연 자격자야. 1순위. 근데 전문 농업인, 후계 농업인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농업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돼. 농업법인 같은 경우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이나 자연인이나 아닌 창업농이나 뭐 청년 창업농이 이것과 관련해서 농사를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사람, 아니면 농사를 짓긴 했는데 후계 농업인이거나 이렇게 저기 전문 농업인으로 이렇게 등록해 있거나 그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일반 농업인이 하려고 하면 또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돼요. 농신부 받을 자격인가요? 이건 농신부하고 관계없는 스마트팜에 대한 거예요. 스마트팜 자격? 예. 네. 농신부는 아까 그 앞전에 지나갔고, 네.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각 사업별로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해드리다 보면 가끔씩 이제 좀 저기 한 게 뭐냐면 이제 최고 한도 30억, 50억 그러니까 아, 나 무조건 30억, 내가 저기만 하면 30억 받을 수 있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고 한도가 그렇고 개인마다 심사를 해서 실제 투자되는 금액 뭐 이런 것들 따져갖고 최고 한도는 30억인데 당신이 써온 사업 계획서나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 당신은 총 소요 비용이 20억입니다. 그럼 20억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고 사람들이 무조건 30억, 50억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거는 좀 유념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별 상위 별첨 자료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1%로 확정금리로 나가는 것도 있고 농신부 통해서 나가면 지자체 2차 보전을 받으면 1%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대, 3%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인정 기준이 있는데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대졸, 농고졸, 농업교육 포털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돼 있고 또 스마트팜 선도농가, 청년 스마트팜 교육기관 현재로서는 전북 농식품 인력 개발이나 경북 농업기술원 등이 이제 그 청년 스마트팜 교육기관이에요. 이것도 교육 신청 기간이 있고 이렇게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마트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농사처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런 거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막 성급하게 자금만 조달해서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살짝 의심을 해봐야 돼요. 먹튀도 있잖아요. 돈만 받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자금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상품별 상품명하고 취급기간, 자격요건, 대출한도 및 비율, 대출기간, 대출금리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거 총괄로 아주 한 장에다가 그냥 딱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좀 스피드를 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농신부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마지막으로 훌륭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죠? 아이템을요. 예. 귀농 귀촌 아이템으로 해서 하나 강의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귀농귀촌 개설 한번 할까요? 네. 아, 귀농귀촌도 해요, 제가. 네. 해드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저 오늘까지만 하고 협회 안 오려고 했는데. 아, 위원님 때문에 해야 돼? 아이템을 새로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아, 어제 숙제까지 주시네. 자, 그러면 제가 거의 근 1년 가깝게 저희 협회에 와서 농신부하고, 왜냐하면 우리 기술개발협회가 농업 분야에 관련해서는 약간 취약하거나 다루는 위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제가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청에 의해서 한 1년 정도 진행을 좀 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움받거나 같이 연결돼서 일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후계자 양성 많이 했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단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야를 특화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야를 특화된 나만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작정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팠던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별화된 나만의 시장을 하나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전문성을 갖추고 더 특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많이 하죠. 예. 현재 하고 계시고. 예, 진행 중이고. 실적도 많이 올렸고. 실적은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뒤로.
그럼 여기 졸업하실 때 되셨겠네? 저는 여기 진즉이 졸업했잖아요. 몇 년 되셨죠? 여기? 저가 40기입니다. 그러면 51기니까 11개월. 제가 작년 8월, 7월에 입과했나? 8월에 입과해가지고 네, 6개월 만에 졸업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똑같아요. 교육기간은 네. 한 달 이론, 한 달 OJT. 네. 그리고 저는 OJT 하는 기간에 이미 협약 들어가고 했어요. 네. 9월, 10월에.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졸업한 R&D 협약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네. 이번 달에 끝났어요. 1년이 지나서. 그때 교육기간에 해가지고 딱 끝났겠네. 예, 예. 그러고 이제 한 업체 진행 중이고 또 지금 이제 협약 대기 중인 업체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R&D가 네. 보람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서. 힘들죠. 예, 왜냐하면 이 업체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고 인적 자원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네.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길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강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